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벌써 올해 1월의 막바지인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주가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상승 추세로 달리는 걸까? 아니면 소위 시장의 페이크에 투자자들은 조심을 해야 될까 고민이 있는데요. 오늘 그런 고민들을 좀 깊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두 분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요. 3프로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KB금융지주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두 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저희가 뽑아봤고요. 질문에 좀 사전 답을 받아서 답을 보고 질문을 드릴 건데 비슷한 얘기거나 혹은 그럴 경우는 답변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안 물을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1월이 생각보다 강하게 1월 효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랠리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상 밖으로 이렇게 1월 증시가 강한 이유는 뭘까? 뭐가 바뀐 걸까? 그 부분부터 좀 듣겠는데요. 먼저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께서는 금리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금리와 경기를 키워드로 꼽으셨고요. 유신익 박사님은 채권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꼽으셨는데 김 박사님부터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 아시다시피 연말을 지나면서 금리가 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전 세계 시장 금리가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사실은 경기가 올해 나쁠 거다라는 예측이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면서 시장 금리가 떨어졌고요. 채권 시장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몰렸던 거죠.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은 꼭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자금이 양분돼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으로 갈 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쏠렸다. 그러니까 주식 포지션이 사람들이 조금 작아졌죠.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떨어졌는데 금리가 떨어진 게 호재가 됐다. 일단 성장주나 좀 모든 주식 시장의 호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물가가 잡힌다라고 하는 좀 기저에 깔린 좀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작용됐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도 조금 더 긴축이 한두 차례 이어지긴 하겠지만 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하락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경기 쪽에서 좀 훈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럽이 조금 날씨가 따뜻했던 게 다행입니다. 유럽 경제가 조금 에너지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고, 또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그러면서 물가는 아주 가파르게 잡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잡히고, 미국의 소비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유로존의 좀 에너지 위기도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고, 그런데다가 이 봄이 되면 중국 경제가 기지개를 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한없이 좀 부정적으로만 보던 세계 경제의 전망을 조금 우호적으로, 조금 완화적으로 돌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된 것 같습니다. 1월 생각보다 강한 주가 흐름을 펼쳤던 이유를 금리, 경기, 그다음에 물가 이런 거겠죠. 대체로 이제 수긍이 좀 가는 얘기고요. 유신익 박사님께서는 채권과 외환시장의 안정화가 주가 상승에 힘을 좀 에너지를 공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의외이기도 하고 좀 안 듣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이신지요? 모든 지표들이 다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물가의 상승률이 전년비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으니, 거기에 통화 정책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타이트닝도 조금 속도가 줄어들 것 같고, 그 축차적으로 연결되어서 외환 시장이 작년도 하반기만 하더라도 달러를 중심으로 굉장히 그 자국의 통화들, 그러니까 비미국 통화들이 다 절하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작년도에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외환 수합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이것은 중앙은행도 그렇고 민간 금융기관도 그렇고 자국에 갖고 있는 통화의 포지션들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를 수합하기 위한 움직임이 많았는데, 달러에서 지나치게 강세의 흐름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되다 보니까 수합 시장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수합 시장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의 포트폴리오상 자금의 여력이 좀 생겼습니다. 숨통이 트인 맞습니다. 거군요. 예. 숨통이 트이니까 그 다음에 연결고리로 이제 무엇을 살까? 근데 채권을 바라보니까 실질 금리가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제거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이자율이 괜찮다. 그러니까 장기채로 이제 수요가 몰리게 됐죠. 이렇게 축차적으로 연결고리가 수합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미국 채권을 막 팔기 바빴는데 그것이 사실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키는 것과 다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해소가 되다 보니 이제 결국에는 미국채에 대한 응찰률도 상당히 건전하게 그러니까 양호한 숫자로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이제 잔여 자금이 당연히 있을 텐데 글로벌 잔여 자금들은 당연히 위험 자산 쪽에도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것은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원자재 시장으로 또 자금이 또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큰 폭은 아니지만 또 다른 약한 폭에 또 버블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대출이 작년도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2조 9천억 달러를 찍은 다음에 계속 급감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연초 들어서 전년비 13%를 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QT 그리고 페드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때쯤 마무리될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면서 또다시 돈이 돌고 있는 약간의 버블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징후다. 지금은 오히려 뭐 너무 위축되는 것보다는 뭐 그게 과하지 않으면 조금 우려가 되더라도 풀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풀리는 방식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이 좋은 것도 좋지만 너무 금융시장으로만 자금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사실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 핵심 산업들이 다시 살아나줘야 경제가 그렇게 큰 다운이 되지 않고 침체가 오지 않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더 유입이 좀 잘 됐으면 그쪽으로 가서 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맞습니다. 어떤 이 고리보다는 자금시장 쪽으로 주식은 이를테면 주식이나 이런 가격은 수면 위에서 있는 거죠. 우리가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유 박사님 말씀해 주신 채권 외환시장은 사실 자금시장은 어떻게 보면 약간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1월에 시장이 왜 이렇게 생각보다 강했느냐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게 연결돼서 수급으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 매수는 소위 바이코리아나 뭐 엄청 팔았던 걸 일정 부분 되사는 수준이냐 계속 사겠느냐 뭐 괜찮느냐 이게 사실 궁금한데요. 그 부분은 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뭐 리스크 요인이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달러도 조금 약세 분위기고 그런 상태에서 앞서 말씀 나눴던 이제 중국 경제가 조금 뭐 올해 조금 선전할 것이다.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세계 경기의 기조를 좀 끌어올리는 구원자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당연히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 하면 떠오르는 국가는 뭐 사실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코리아가 중국을 겨냥해서 선침의 성격으로 들어온 측면이 있고 또 당연히 이제 달러도 조금 큰 위기는 넘겼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킹 달러가 다시 재현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자금 시장의 물꼬를 신흥국 시장 또 좁게는 한국 시장으로 조금 몰고 온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가 연초에 뜨기 전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경기가 올해 나쁜 것은 다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뭐 시클리칼 경기 순환 산업이기 때문에 좀 가장 실적이 안 좋고 어두울 때 보통은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 싼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블루칩들을 조금 살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증가해 있다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를 연초에 그게 강하게 이제 땡긴 조금 것 더 같습니다. 이어질 수 있느냐가 이제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조금 뭐 일부 종목들은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있지만 경기에 어쨌든 탄력적인 반등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 적어도 한 2분기 정도 남아 있고 또 경기 측면에서도 앞서 말씀 나눴지만
조금 뭐 이번 경기가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을 앞둔 지점이냐, 지금 1분기가 예.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올해 전체를 봤을 때는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황 국면인데, 불황은 불황인데 당초에 봤던 불황 국면보다는 그 하강, 경기 하강의 진폭이 조금 낮을 수 있다라는 안도감으로 지금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신익 박사님,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거시 환경들, 투자의 환경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락 추세가 좀 적어도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주식을 서서히 사 들어가야 될 시기냐? 아직은 아닐까? 지금까지는 두 분이 이제 사이좋게 왔는데 이제부터는 시각이 조금 엇갈릴 수 있습니다. 화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답을 주셨는지. 주식 사도 될까? 지금 슬슬 매수를 해도 될 거라고 김한진 박사님 보셨고, 유신익 박사님은 아직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그럼 사도 된다는 시각을 먼저 듣는 게 좋겠죠, 김 박사님? 네, 전체적으로 작년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사계절 국면으로는 역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갔으니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통화 긴축이 일어났고, 그 바람에 이제 돈줄이 조이는 이런 국면이었고요. 올해는 반면에 이제 조금 실적이 나쁜, 그러니까 기업 실적도 나쁘고 경기도 나쁜 역실적 장세 성격이고, 경기 국면 측면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국면. 그러니까 큰 턴어라운드 국면이라는 것이죠. 역실적 장세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주가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해 반드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대비해서는 아래쪽으로의 하방 위험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일부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기업 실적 하강이라든지 경기 하강을 뭐 작게는 뭐 한 5, 60%, 크게는 7, 80% 반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운사이드 위험이, 아래쪽으로의 주가 하락 위험이 한 1, 20%. 하지만 위쪽으로는 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올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저 같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1, 2년 혹은 2, 3년을 바라보면 굉장히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는 사는 관점에서 위험은 남아있지만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유신익 박사님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요? 그 금융시장은 기대와 그 실제 기대를 충족하는지 확인 과정이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현재 시점은 기대감이 또 다시 살아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최근에 이제 잔여 자금들이 이제 주식이나 위험 자산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보면 유로스톡스가 거의 직전 고점, 그러니까 21년도의 고점 수준까지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유로 좀 강하더라고요, 요즘. 근데 그들의 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으나, 사실 그게 기대감 이외에 실제로 그 나라 경제 그리고 기업들이 펀더멘탈이 완전히 확연히 개선이 됐기 때문이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강하게 있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어서 우리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왔다. 그것을 우리 한국 기업 그리고 한국의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의 뷰를 어느 정도 의견을 바탕으로 했을 때, 최근에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패턴을 보면은 10일 간격으로 업앤다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와중에 어느 정도 인플레 효율화나 산업의 비용을 갖다가 축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 패턴은 계속적인 변동의 반복이 분명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패턴들은 장기 추세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아직은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사다, 그러니까 바이앤 이제 셀을 계속 반복하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이게 언제 또다시 시장의 색깔이 확 바뀔지 모르는 구간이라서 예. 지금 무언가 장기 시각을 갖고서 좀 들어가기는 좀 리스키하지 않은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조심스럽게 가자는 말씀이십니다. 네. 다음에 또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두 분께 궁금해할 만한 주제들이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추고 언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데요. 네. 두 분은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셔서 갈라서 방향이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올 연말쯤이면 가능할 것으로 이제 김 박사님 보셨고요. 유신익 박사님은 올해 어렵다. 네. 내년 하반기나 돼야 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 이거 유신익 박사님 말씀부터 좀 들어보죠. 그럼 시장에서는 어쨌든 2월 1일, 3월 두 번 정도 올리고 연말 되면 금리 내릴 것으로 컨센이 대충 그런데요. 올해 금리 못 내린다. 네. 그 배경은 뭡니까? 네. 올려놓고 그렇게 빨리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경제 현황을 보시면 투자는 이미 급격하게, 이미 작년도 22년도 급격하게 이미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 부분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잔여 사업 부분,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핵심 산업 부분만 어느 정도 살아나고 사업 부분도 이렇게 간추려져서 그를 바탕으로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어 온 상태고요.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저축률이 2%대로 가장 최저치에 있고,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이 괜찮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가계소득이 견조한 상태다 보니까 소비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페드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후행적으로 항상 고민을 하는 마지막 지표가 고용이었는데, 고용이 괜찮은 상태로 버텨주고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4.5% 정도를 아직도 상회하려면 상당히 좀 갭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굳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여기에 두 번째 요인으로는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물 채권금리와 그 다음에 기준금리의 갭이 지금 거의 1.5에서 만약에 올린다고 가정을 한다고 치면 사실 1.75 정도까지 갭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즉 기준금리 때문에 미국 경제와 미국 자금시장, 채권시장이 악영향을 받는 정도는 갈수록 더 적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책의 통일성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24년도까지는 고금리,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예. 약간 리밸런싱 차원에서 고용이 조금 많이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그때서야 이제 내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박사님, 올해 금리 안 못 내릴 거라는데요? 듣고 보니까 유신익 박사님 말씀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어쨌든 간에 사실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연준 의원들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경제 지표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물가가 정말 일각의 우려처럼 뭐 중국이 열리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뭐 정말 고삐를 다시 쐴 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뭐 빠르게 내릴 수도 있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컨센은 연말, 그 다음에 뭐 시장에서는 더 빨리 내리라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네, 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고용이 지금처럼 뭐 연말까지도 정말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6천 건이 엊그제 찍혔는데 네. 뭐 이런 정도가 계속되면 실업률 3.5%의 금리 못 내리죠. 네, 당연히 못 내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펄펄 끓어도 아마 못 내릴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금 그 어쨌든 나선형 인플레이션에 고약한 인플레이션에 어쨌든 그 압력을 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기승전결 결국에는 고용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통화 정책이 지금 뭐 작년에 425bp를 올린 연준의 기준금리가 각 경제 부문에 이제 스며드는 과정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얼마 전에 나온 베이지북
12개 어쨌든 지역은행이 발표한 이런 그 수집한 정보에서도 잘 나옵니다. 요컨대 올해 중반부터는 적어도 한 6, 7월부터는 아마 고용 시장이 식을 거다. 예. 그리고 소비도 소프트 랜딩은 연착륙은 하겠지만 결국 소비도 식을 거다. 엊그제 어제 GDP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3분기에 비해서는 소비 지출이 3분기에 1.5에서 좀 순수 국내 소비 지출입니다. 그게 4분기에는 0.8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GDP는 2.9%로 높게 나왔지만 사실은 내용을 뜯어보면 소비는 지금 식고 있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 정책의 효과가 올 중후반부터는 빠르게 경기를 식힐 것 같고요. 그러면서 2분기, 3분기 저는 두 분기 중에 한 분기나 혹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분기 0.12 그리고 2분기, 3분기 거의 마이너스 내지는 마이너스에 가까운 0%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간 전체로 올해 미국의 GDP는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0%에 가까운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보는 경기와 연말에 도달했을 때 미국의 경기는 온도 어쨌든 실감이 다를 거다. 그래서 연준은 조금 약간 정치적인 예. 측면도 조금 동원해서 내년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할 거다라는 취지에서 12월에 금리 네. 인하를 꼽았습니다. 통화정책에 관한 거는 유신익 박사님은 약간 제롬 파월의 입장에서 말씀을 연준위원회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김한진 박사님은 시장의 입장을 좀 대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용관리, 고용이 워낙 단단합니다.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인원을 우리로 생각하면 확확 줄였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미국은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감원하고 고용이 플렉서블해서 그럽니까? 이전에도 그랬고 그렇게 시장에서 우려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에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업마다 이렇게 채용 공시를 기억을 하는데 10,000명, 7,000명, 8,000명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또 고스란히 또 지금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해고를 합니다. 감원을 합니다. 그래서 참 미국 고용 시장의 유연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빅테크는 사실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주가를 부양해야 되고 또 기업 이익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부터 이렇게 감원시키는 거는 조금 관행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몇만 명씩 그렇게 이 빅테크 기업이 고용 해고한다 그러면 이제 결국 고용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서 여쭤봤고요. 네. 자, 이번에 그러면 경기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당초에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랬다가 이제는 경기 회복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과연 세계 경제는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 소위 이제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느냐, 경착륙이냐. 김한진 박사님은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 단 그 경기 침체 기간이 좀 늘어지면서 길어질 수 있다. 유신익 박사님은 연착륙 이후에 경착륙. 이건 좀 난해한데요. 일단 김 박사님께서 일단 연착륙 쪽에 그러니까 소위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보시는 겁니다. 네, 마일드한 게 성장률로 어느 정도까지가 연착륙이고 네. 마일드하냐 참 약간 어휘에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전 세계 성장률 기준으로는 지난번에 세계은행이 1.7을 받지 않습니까? 예. 원래 3.0을 예측했다가 올해 성장률을 한 1.7 정도면 연착륙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가 달성 가능한 수치다. 1.7이 되려면 제가 꼼꼼히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앞서 말씀 나눴듯이 미국은 0%에 가까운 성장, 그리고 유로존은 한 마이너스 0.5 이내의 마이너스 성장, 그다음에 중국은 한 5% 초반대의 성장, 그리고 전체적인 신흥국들이 조금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1.7 정도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찍힌다면
그것은 뭐 연착륙이라고 예.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굉장히 컨센서스 중에서 조금 낮은 쪽에 속하잖아요, 사실. 지금 사실 좀 높아졌기 때문에 예. 최근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여행을 다니고 소비를 하고 그리고 중국 경제가 시진핑 정부 3기를 맞이해서 대규모 경기 네. 부양책을 펼치고 세계 경제 버팀목이 좀 될 수 있다. 중국이. 그러면 뭐 조금 연착륙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유신익 박사님은 연착륙이면 연착륙이고 경착륙이면 경착륙인데 연착륙 이후에 경착륙이다. 예, 지금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 권역별로 나눠야 된다라고 예. 보고 있고 이 앞에서 말씀드린 연착륙이라고 한 국가들은 두 가지 키워드가 해당되는 국가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가격이나 에너지 쇼티지의 그 피해가 덜한 나라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의 여력이 있고 채권 발행이 가능해서 어느 정도 재정을 통해서 또다시 경기를 받쳐줄 수 있는 국가. 이 대표적인 국가가 사실은 중국도 해당이 되고 미국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G2와 같은 어떻게 보면 갈등을 계속 겪고 있는 이 대표적인 이 두 국가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연착륙의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미국은 지금 연착륙 다운그레이드를 보고 있지만 중국은 지난해 그러니까 거의 2년 전부터 경기가 오히려 추락했던 패턴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별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최종적인 경착륙은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2015년도를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더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예. 특히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제조업과 관련되는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나홀로 성장을 하고 나홀로 연착륙을 하는 국가가 분명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은 올해 분명히 버텨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에 글로벌 교역이나 전체적인 선진국 그리고 큰 국가들 중국의 어떤 낙수 효과를 봐야 되는 국가들은 그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미 이 두 국가는 완전히 스탠스가 정해졌습니다. 내수로 확대를 하고 내수로 다 소비를 하겠다. 그 외에 많은 수입이나 수출 이것에 대해서는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수치도 이미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역에 의존해야 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운그레이드가 심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는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권역별로 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실적이나 뭐 또 몇 개 챙겨봐야 될 게 주제가 있긴 한데 좀 깊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상 딱 못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자들에게 좀 인사이트 전략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마무리를 지금 얘기해 준 걸 좀 종합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먼저 그러면 김한진 박사님께서 생각보다는 강한 흐름은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사들어가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포인트가 되고요. 한 해 이 전략을 어떻게 좀 가다듬을까요? 네, 저는 올해 한 두 차례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 올 수 있다. 네, 앞서 말씀 나눈 거랑 좀 상충된 느낌이 드시겠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올라갔을 때 지수를 추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앤다운은 지수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 두 번 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종목 측면에서는 통화 긴축이 영향을 주는 업종이나 기업들의 네. 어쨌든 맷집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기업 중심,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유신익 박사님은 어쨌든 조금 돌다리를 두들기고 가자는 얘기 쪽으로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연초 1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향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금융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익률은 진실이다. 네. 어찌됐든 수익률이 나면 진실이다. 그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이번에는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하자. 수익률을 내주는 국가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전체적인 국면을 우리가 확장해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결국에는 정부가 경기를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손을 놓지 않으면서 결국에 발행이 잘 되고 발행이 돼서 어느 정도 재정으로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은 서서히 그것을 확인하면서 따라가도 충분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오히려 편승적인 효과로 잠깐의 수익률이나 어떤 수익 기대감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또다시 다운그레이드로 다시 뱉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이런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 갖춰 나갈 수 있는 국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G2 국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그쪽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예. 좀 다변화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국내에서 어떤 산업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산업을 찾자면 어느 정도 혁신 기업들,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딥사이트 3프로TV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KB금융지주 유신익 박사님과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깊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